네,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아무래도 이 관세 완화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제 지표는 엇갈리기는 했지만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달간 또 유예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되살아난 모습 나타냈고요. 이로 인해서 빅테크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네, 그동안 큰 폭의 낙폭을 이어갔던 빅테크 그리고 뉴욕 증시였는데 관세 완화 코멘트와 함께 이대로 상승의 반전을 꾀해볼 수 있는 것일지 일단 오늘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틀간의 하락을 딛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엇갈린 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 관세 완화에 따라서 이 기대감이 실린 모습이 우세한 그러한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이날은 ADP 2월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7만 7천 명 증가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14만 명 그리고 전월치인 18만 6천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난해 7월 이후에는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이 고용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CNBC에 따르면은 이러한 고용이 또 관세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무역과 운송, 유틸리티 관련 일자리가 3만 3천 개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관세가 또 이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확장 국면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월에 ISM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53.2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역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업이 계속해서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음을 시사한 것도 오늘 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이 관세 갈등이 일부 봉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이 백악관에 따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를 진행을 했고 여기에서 캐나다와 이 멕시코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 캐나다와는 계속해서 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또 향후 관세가 완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연준의 베이지북이 또 공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 물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면서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에 이러한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 함께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이날장 섹터별 분위기도 살펴보시죠. 네,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거래일과는 또 반전되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이 간밤 마감된 뉴욕 시장에서는 이 국제 유가가 또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에너지 섹터가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환한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또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난 2년 동안 또 평균 예상치의 이 평균 0.7%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내일 또 있을 실적 발표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오늘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영국에서 이 사기 방지를 위한 얼굴 인식 도구를 또 테스트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2%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틱 AI 그룹을 또 아마존 웹서비스가 구성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2%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전해졌던 빅테크 이슈들도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먼저 엔비디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투자해왔던 클라우드 기업인 이 코어 웨이브가 또 이 웨이트 앤 바이어스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렸고요.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또 그런 긍정적인 분석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서버 제조업체인 폭스콘이 또 올해 첫 두 달간 이 매출이 25% 상승했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또 AI 컴퓨팅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재료로 인해서 오늘 엔비디아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 나타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130억 달러를 오픈 AI에 투자할 것을 그런 투자안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영국 반독점 규제 당국이 또 이러한 것을 승인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코파일럿 AI 개발을 위해서 또 오픈 AI와 협력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영국 기업법에 따라서 또 이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살펴보시죠. 네, 테슬라는 인도 시장에서 이 전기차 판매 진출을 위해서 또 쇼룸을 임대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인도 전기차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실렸고요. 반면에 또 2월 이 독일에서는 판매량이 76%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일 이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계속해서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졌었는데 이 테슬라 계속해서 좀 판매량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달간 27%대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의 자세한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엔비디아가 투자한 이 클라우드 기업이 또 다른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그러한 소식 속에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 확장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1%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이 또 130억 달러의 오픈 AI 투자안을 영국에서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3%가 넘는 상승세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도 살펴보시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장에서 또 이 긍정적인 소식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2%가 넘는 강세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에 전해졌던 특징주 이슈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품에 대해서 이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이러한 것들이 한 달 연기됐다라는 그러한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자동차주들 대부분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 나타냈고요. 포드뿐만 아니라 이 GM과 스텔란티스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팔란티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이에서 이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언더퍼폼에서 이 시장 평균 수익률에 해당하는 마켓퍼폼으로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5년도 매출액이 31%가량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이렇게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또 주가가 40% 하락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들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에는 조금 더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보안 기업인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4분기 매출과 EPS가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비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도 회계연도 이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급락세를 만들었고요. 이어서 알리바바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현재 이 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터 또 6G 같은 이러한 종목들의 이러한 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갈 것이고 또 향후 경제 성장 목표를 5%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기술주들의 또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 나타냈고요. 이로 인해서 알리바바를 포함한 징둥닷컴과 텐센트 홀딩스 역시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인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 칩스법 폐지안을 촉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텔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간 이 칩스법의 최대 수혜자로 알려져 있었던 인텔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급락세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모더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 법원이 또 바이오테크와 화이자에 대해서 이 모더나의 mRNA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 모더나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 또 CEO가 10만 주 이상을 매수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모더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들의 주가 흐름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한 달 유예됐다라는 소식 속에 자동차 주들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포드는 5%가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투자 의견 상향 소식 속에 6%가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보안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부정적인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6%가 넘는 하락세를 그려갔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 기술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8%가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칩스법 폐지안을 촉구했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 오늘 2%가 넘는 하락세를 그려갔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CEO가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주가를 끌어올리는 촉매제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6%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우려감이 남아있는 데다가 또 1분기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 속에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 10년물 국채금리 튀어오르면서 4.2%대로 오름세 나타냈고요. 이어서 구리 가격도 살펴보시죠. 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관세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들이 실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투자은행 UBS에서는 이 구리에 대해서 가격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구리 가격 6%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도 살펴보시죠.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우려와 더불어서 또 이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생산량을 증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6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현재 6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간밤에 또 투자자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했을지 머스트노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고용 지표가 나올 때는 되려 시장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또 시장에 부정적인 지표가 나왔을 때 되려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하는데요. 간밤 여러 개 지표들과 함께 또 관세와 관련된 추가적인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었죠.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확인해볼 부분은 고용 쪽의 데이터와 그리고 이 서비스 PMI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 쪽 PMI 이번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수치
수치가 53.5로 확인이 됐죠. 이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수치고요. 직전 월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현재 서비스업이 지속적인 확장 국면에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업 신규 주문 지수는 51.3에서 52.2로 상승을 했고 투입 비용을 반영하는 가격 지수는 60.4에서 62.6으로 뛰었는데요. 이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를 하는 거고요. 또 앞서 발표된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공장 원자재 비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공급망 차질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지는 모습이죠. 공급업체 납품 지수가 53에서 53.4를 기록을 했는데 납품이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현재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 강세보다는 관세 정책으로 이 공급망 병목 형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비스업 자체는 확장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보여지는 데이터들 세부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함께 발표된 다른 경제 지표인 노동 쪽의 데이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월 민간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7만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1월 대비해서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시장 전망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정책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악화가 기업들의 고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를 했는데요. 이 기업들이 경제 상황을 평가하면서 고용을 신중하게 하고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데 더욱더 힘을 실어줄 데이터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경제 성장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에서 세 차례까지도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고용 데이터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니까 해당 부분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연준의 속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는 베이지북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관세라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시장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연준 베이지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안에서 지역별로 이 경제가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시면 총 12개 지역 중에 6곳은 경제 활동의 변화가 없었고 4곳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2곳은 소폭 위축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연준은 보고서를 통해서 소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필수재 수요는 아직까지 견조하지만 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량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가격 민감도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을 시사하는 대목이 되겠고요. 또 고용시장 쪽에서도 둔화 조짐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4개 지역에서는 고용이 소폭 증가했지만 7개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1개 지역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조업과 IT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헬스케어나 금융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을 예상하면서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늘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는데 총 49번 관세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는 직전 1월보다도 2배 이상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18일에서 19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또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경제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음이 시사가 되는 가운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연준이 2차례에서 3차례까지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저희와 해당 부분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 캐나다와 멕시코 자동차 부분을 놓고 한 달 관세 유예시키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만한 업종 중에 하나로 자동차 산업이 꼽혔던 만큼 이번 이 부분을 놓고는 한 달 추가적으로 유예를 해주겠다,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백악관
공화당 대변인인 캐롤라인 리빗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체결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언급하면서 이 해당 협정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달간 관세 면제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는 4월 2일부터 여전히 발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그들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달간 관세 면제를 해주기로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이나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해당 소식 이후에 GM이나 포드 등의 주가는 5%에서 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업체 대표들은 통화에서 투자 증대 방침을 밝혔고요. 관세나 환경 정책과 확실성을 희망했다라는 내용을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은 이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경감 조치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한 달 유예 소식이 전해졌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산업군도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면제가 될 수 있을지 해당 소식들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대였지만 최근 워낙 하락세가 깊어졌다 보니까 반가운 반등이었는데요. 이 인도에 드디어 진출하는 것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외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인도에 슈룸을 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 보도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인도 뭄바이에 첫 쇼룸을 열기 위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인도에 차량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월 16일부터 5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 규모 같은 경우는 농구 코트 크기인 약 4,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미 지난 2월부터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뉴델리나 뭄바이 이런 곳에 전시장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바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임대 계약 소식이 확실시되면서 인도 진출이 본격화됐습니다.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도의 나렌드라 모리 총리와 함께 한 차례 회담을 가진 바 있죠. 그 이후 인도를 향한 이 시장 진출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나 유럽 다른 기존 국가에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테슬라인데 새로운 시장 개척과 함께 추가적인 판매량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테슬라의 추이도 함께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비트코인 추가적인 급등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9만 달러 선을 지켜주는 모습은 나오긴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상하원 이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나 크립토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으로도 안겨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오는 3월 7일 열리는 크립토 서밋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당 이벤트를 통해서 미국이 앞으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이 긴축 자산으로 어떻게 담아갈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해당 방안을 놓고 크립토 서밋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일단 3월 7일에 열리는 서밋을 함께 기다려 보시면서 추가적인 내용들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또 국채 가격이 오르거나 또 금 가격이 오르는 등 이렇게 다른 안전자산에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면에 이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꼽혀지고 있는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러 왜 하락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달러의 하락이 또 미국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이러한 약달러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하나씩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트럼프가 취임했을 당시인 1월 20일에 달러 인덱스를 나타낸 그런 차트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109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출렁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전거래일에는 104선까지 좀 하회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역시나 이런 관세 정책이 불안감을 키우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겠다는 우려감이 실렸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경기 역시도 다시 한번 둔화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달러화는 급락세를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9일 이후에 또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달러의 약세, 이 미국 증시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관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국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약달러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이 다른 국가의 제품에 대비해서 이 미국의 제품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상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무역 수지 적자 폭을 또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도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보다 이 수입을 더욱더 많이 하는 그러한 무역 적자국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또 적자폭을 감소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 역시도 좀 증가할 수가 있겠다라는 분석인데요. 애플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죠. 이로 인해서 또 환율이 낮아지게 된다면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또 이 미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미국 내 수입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수입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의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달러 가치가 강화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 수익이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미국 시장에 많이 더욱더 외국인들이 투자에 나섰지만은 이렇게 달러 약세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환율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또 제기될 수가 있겠다는 거고요. 또 이 미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돌려서 유럽이나 또 일본 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전망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국채 매도를 또 압력하고 이러한 것이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이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면은 이 미국의 국채 가치도 하락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또 국채 가격과 이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이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또 빅테크들의 또 하방 압력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또 그리고 부정적인 면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 트럼프는 또 약달러 기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환율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국채 금리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관세뿐만 아니라 또 환율로 이렇게 다른 국가들을 압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분석인 건데요. 이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 관세 다음으로 또 환율을 압박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이 타 국가에 대해서 통화 절상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이 타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 약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타 국가가 이렇게 통화 가치가 또 늘어날 시에는 그 해당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의 그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수출품이 더욱더 비싸 보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는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미국 그렇다면은 이 미국 국채 매수로 또 이 절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절충안을 또 트럼프가 내놓을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국채 매수로 인해서 달러가 모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달러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논리이고요. 그리고 극심한 통화 절상을 막기 위해서 이 주요국에서는 또 달러를 계속해서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가치 압박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또 달러를 매수를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또 달러가 또 자국 통화 가치를 또 이 달러를 사서 이렇게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그러한 방안들을 이 다른 나라에서는 고심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각국 정부가 또 사들인 달러를 가만히 냅두지 않고 또 이 미국의 국채를 매수하는 것에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트럼프의 환율 시나리오로 봤을 때 이 달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미국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시장 역시도 안정되는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이 트럼프의 환율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달러의 기조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달러보다는 강달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내수 회복이 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수출의 버팀목 역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 수출의 증가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자국의 화폐 가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상국으로는 또 중국 역시도 꼽히고 있는데요. 중국이 또 미국과 이 기술 안보 분야에서 현재 대치 중이라는 그러한 상황도 역시나 이런 강달러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현재 이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저사양 칩까지 좀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전하면서 계속해서 좀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도 좀처럼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수 경기의 부진이 현재 장기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렇게 위안화를 절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상대국들은 계속해서 이 약달러 기조보다는 강달러 기조를 이어가는 움직임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약달러는 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약달러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을 할 것이라 이러한 부분은 또 해외 기업들이 이 대미 투자를 계속해서 늘릴 것을 또 자극을 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는 다시 한번 약세라기보다는 다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들이고요. 그리고 약달러와 관세, 확장 재정 같은 이러한 급진적인 전개를 보일 시에는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강달러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논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수입품 물가를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내외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는 이 트럼프의 약달러 기조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현재 약달러의 상황과 이후에 또 시나리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트럼프의 약달러 기조 결국에는 또 이 원화, 이 통화 가치로 인해서 또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다시 한번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분석인데요.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달러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도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역대 최장시간 의회 연설, 자동차 관세 한 달 연기, ADP 민간 고용, S&P ISM 서비스 PMI 발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실적 발표입니다. 요즘 미국 증시는 한 중반 정도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평탄하게 시작하다가 중반부터 휘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항상 트럼프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뭐 그 전에 경제지표 발표될 때는 움찔움찔하다가 트럼프가 뭐 한마디 말하면 지금도 또 속보가 또 나잖아요. 또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한다고 했다가 자동차 부문은 한 달 연기한다고 극적으로 또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지금 일단 트럼프의 의회 연설부터 보겠습니다. 특히 빌 클린턴의 최장 기록을 깼습니다. 의도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모든 역대 대통령의 기록을 깨고 싶어하고 모든 역사책에 자기가 맨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세요. 모두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도 빌 클린턴의 그 최장 연설도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공화당 대통령으로서 그걸 깨버리겠다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그 연설 최장 시간입니다. 거의 1시간 40분 동안 혼자 떠들었는데 뭐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대본이 앞에 프롬프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치까지 다 알고 수치를 그냥 뭐 여러 가지 수치를 계속 다 말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이 약간 그 월트 디즈니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쵸 되게 닮지 않았어요? 그 스파이더맨 배우. 그래서 이 보니까 어메리칸 이즈 백이라고 시작하면서 그 특유의 그 턱 들면서 되게 우월감 느끼는 그 포즈 있잖아요. 그 포즈로 그 뭔지 아시죠? 막 박수를 받는데 그 박수를 빨아들이는 듯한 그 느끼면서 막 자기가 그런 표정으로 지금 시작하잖아요. 여기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절대 안 일어나잖아요. 공화당 의원들은 다 기립박수 치는데 민주당 쪽은 아예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다 반대 의사, 막 거짓말이다, 라이어 이거 들고 있고. 근데 어쨌든 미국이 다시 뭐 복귀했다 이렇게 하면서 공화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었는데 너네가 왜 반대를 하냐. 하원은 별로 차이가 하원이 4표인가?
상원이 6표가 차이 나고 하원이 2표가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하원하고 상원이 거의 반반으로 갈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절반으로 갈려가지고 한쪽은 아예 안 일어나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초반부터 계속 지팡이 들고 보셨어요? 지팡이 들고 계속 그 트럼프 얼굴에다 대고 삿대질했던 그 의원 있죠. 트럼프가 이렇게 바로 퇴장됐어요. 그렇죠? 뭐 되게 부드럽게 나간 것 같지만 사실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원 의장이 아까 옆에 있던 그 스파이더맨 배우 닮은, 옛날 스파이더맨 배우 닮은 그 의장이 의회 논의 막으면 경비원 통해 퇴장시키겠다. 근데 트럼프가 이미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분은 나갔고 이미. 그 뒤로는 이제 지팡이로 삿대질하면 이제 나가니까 다 그냥 그 팻말만 들고 있었어요. 라이어 하면서.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개 볼게요. 트럼프의 첫 6주는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모습이다. 계속 그거 강조하고 있어. 계속. 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6주를 보낸 거는 처음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낸시 펠로시 표정을 보세요. 표정을. 이 사람이 옛날에 그 트럼프 연설하는데 뒤에서 종이 찢은 여자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이 표정이 완전히 뭐 씹은 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낸시 펠로시 뭐 저기 추적기도 있는 거 아시죠? 낸시 펠로시가 주식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잘했는지 정말 정보를 저기서 뺐는지 모르겠는데 낸시 펠로시가 투자한 게 저기보다 나요. 캐시우드보다. 그래가지고 낸시 펠로시 따라하기 저기도 있어요. 주식 따라하기. 어쨌든 간에 민주당 뭐 바이든 막 엄청나게 몰아치니까 이제 표정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죠? 아무 말을 못하는데 계속 그죠? 얼굴 자체가 표정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질병 범죄 제대로 대응 못했다 하면서 엄청 몰아쳤습니다. 초반에. 저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죠. 민주당은 처음에. 민주당 의원 퇴장당했죠. 낸시 펠로시 저기 표정 저러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페이튼이죠. 페이튼 맥랩. 페이튼이 함께하고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남자 여자 성별밖에 없다. 트랜스젠더 남자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해도 남자다. 그거는 염색체가. 그 선수한테 스파이크를 맞아가지고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는. 바로 거기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뇌졸중이 뇌진탕을 맞고 쓰러졌어요. 눈을 맞아가지고 스파이크. 그 남자 힘을 남자가 성전환 수술해도 그거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제 배구 선수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이 자리에 페이튼 맥랩이 여기 왔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대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를 뭐 여성 스포츠에 쓰면은 거기 지원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 운동 선수들이 더 이상 여자 리그에서 뛰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걀 가격 얘기 또 나왔죠, 이제. 자, 에그플레이션 지금 이 물가가 지금 에그플레이션 이 달걀 물가가 지금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바이든 때 그 조류 독감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엉망진창인 상태로 농수식품부, 우리나라로 따지면 농수식품부 장관이 너가 떠받들었으니 잘해라 하면서 잘하라고 했어요. 그 자기가 임명한 그 사람한테.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흑인 아이가 또 한 명 나왔죠. 데니얼이라고 이제 시한부를 6개월 받았는데 벌써 6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꿈인데 시한부를 선고를 받아갖고 경찰이 될 수가 없는데 너무 되고 싶으니까 여기서 깜짝 발표로 지금 비밀 경호국에 경찰로, 이 명예 경찰로 임명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약간 자기의 어떤 축제 분위기죠. 자,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 또 소개하면서 앨런 머스크는 또 정장 입고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젤린스키한테 정장 왜 안 입으냐 하면서 자기는 저기 회의 때 저기 티셔츠 입고 저는 뒤에서 받치는 기계일 뿐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의 여기는 저기니까 의회니까 저기 파란색 넥타이 메고 나왔더라고요. 정장 입고 나왔는데 이제 이 도지 효율부 정부 효율부의 어떤 요 지금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00세에서 109세 사이에 470만 명이 사회보장 대상에 있더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앨런 머스크의 도지가 발견한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360세가 있답니다. 물론 민주당은 거짓이라고 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한 명이 360세가 있답니다.
360세의 노인이 지금 연방기금을 타먹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도지가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도지가 정부 효율부가 지금 정부의 비효율적인 부분마다 다 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AID 차관 아파트 얘기 들으면서 얘기 드렸죠. USAID에서 돈 많이 빼먹은 것을 발견해서 지금 거기를 차단시키려고 하고 국제 구호에 쓰이는 것들 다 차단하려고 한다. 그 AID가 자신의 자산 증식에 돈을 썼다고 하면서 그렇죠? 거기도 때리고 이제 막 공무원들 다 때리고 막 있잖아요. 펜타곤 막 저 임원 감축하고 인원. 그래서 지금 한 명이 360세가 있는데 이 미국의 역사가 260년인데 미국 역사보다 100년을 더 살았다고 하면서 비아냥대면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앨런 머스크가 다 차단하고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100살이 많은 분이 계신다고.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또 터졌죠. 한국, 일본 국가들이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하여. 물론 우리나라한테 뭐 해준다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식이에요. 일본, 한국이 원한다. 그렇죠? 원한다. 알래스카를 원한다. 뒤로 가겠습니다. 알래스카에 이제 뭐 대규모 LNG 프로젝트를 하는데 일본, 한국이 수조 달러를 투자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하고 싶어 하건 우리한테 투자 기회를 주건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기회니까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알래스카에 건설하고 있는데 역대급 장면이 뭐 장관이 연출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한국, 일본이 저기 합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뭐 기회죠. 조선도 지금 조선에서 일본, 한국의 동맹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뭐 군함 MRO 시장을 열겠다 이랬고 이제 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이쪽에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다 그 군함 MRO 관련 그다음에 알래스카 관련 파이프 관련주 이런 것들이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트럼프가 뭘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우리나라 국장은 그날의 특징 섹터가 결정돼 버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며칠 연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제 바로 직전에 지금 몇 시간 전에 바로 나온 건데, 자, 캐나다에 새로 부과된, 멕시코, 캐나다에 새로 부과된 강세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만 한 달 동안 일단 면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거 한마디 한마디 난리예요.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면 하고, 엄청나게 큰 게 온다고 한 게 바로 그 의회 연설이었던 거예요. 트루스 소셜에 올렸잖아요. 큰 게 온다. 내가 할 말 다 해야겠다. 그래서 저기서 할 말 다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또 이걸 또 면제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막 난리가 막 장이 오르락내리락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간에 자동차 제조업체 한 달 동안 일단 면제한다고 해서 자동차 빅3 있죠. 포드, GM, 뭐 크라이슬러 이 업체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조시설을 갖기보다는 인건비 때문에 캐나다, 멕시코를 우회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어제 말한 대로 일본의 혼다의 시빅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해서 그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혼다의 시빅을 지금 미국에서 수출한다. 미국에서 만들겠다.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GM, 포드, 크라이슬러도 해외 공장이 많다 보니까 당장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멕시코, 캐나다 공장에서 수출하는 거에 이 차가 막혀버리게 되니까 근데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또 4월 2일 날 또 뭐 저기 온다고 하니까 큰 게 또 한 달 동안 또 이제 4월 2일 날 도대체 뭐를 한다는 건가. 지금 또 4월 2일까지 또 한참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또 뭐가 바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새벽마다 신경을 곤두 세우시고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관세 연기 그 발표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실적들이 경제 지표들이 다 발표가 됐죠. 일단 ADP 오토 프로세싱에서 지금 미국 비농업 고용 변화가 나왔는데 7만 7천 건이 나왔거든요. 지금 7만 7천 명이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예측치가 12만 4천 건이었는데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나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 농업을 뺀 것이라서 비농업이고요. 여기에 미국 민간 부분의 전체 직원의 20%에 해당되는 2,300만 명의 직원 그리고 40만 6천 개의 민간 기업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얘네한테 있습니다. 그 자동적으로 추출이 돼가지고 민간 기업의 고용 변화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7만 7천 건으로 반토막이 나가지고 고용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구나. 이렇게 경제 지표가 시작됐습니다. 그 장 초반에 안 좋았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완전히 꺾여서 내려갔죠. 지금 전저점을 다 붕괴시켰어요. 지금 2023년도 8월 치까지 붕괴시켜서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급격하게 갑자기 수치가 너무 튀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1월 달에 18만 3천 건이었고 그전에 12만 2천, 그전에 14만 6천이었거든요. 이런 자릿수가 나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황이 지금 발생됐습니다. 왜냐면 예측치랑 차이도 엄청나게 크게 지금 발생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민간 고용이 굉장히 나쁘구나. 만약에 금요일 날 이제 정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서도 이게 그대로 나오면 ADP의 자료가 틀리지 않았음을. ADP는 사실 그 아까 민간 기업의 20%, 그러니까 지금 그 연봉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설문조사가 아니니까 이거는 저기가 아니에요. 정성 데이터가 아니에요. 정량적으로 나와버린 데이터거든요. 이거 팩트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설문조사에 해당되는 그 미국 고용부에서 나오는 그 발표도 지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글로벌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나왔죠. 54.1이 예상이었는데 51이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상치 하회가 나왔지만 50은 지켰다. 자, 뒤로 가볼게요. 이거 서비스업이에요. 제조업 아니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ISM에서 나오는 것도 52.2인데 53.5가 나왔습니다. ISM은 예상치 상회했죠. 그러니까 S&P랑 ISM이 둘 다 50 이상이라 경기 확장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문제는 두 개가 또 갈렸어요. 그렇죠? 두 개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가 지금 됐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자, 목요일 날 일단 이 중요한 게 발표가 되기 전에 어저께 이제 저기를 봤었죠. 어저께 베스트 바이를 봤었고요. 타겟도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 가전 소매 요런 유통업체들의 어떤 지금 소비자 물가 가격 부담 전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킬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있었죠. 근데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시키면 조금 불안할 것이다. 지금 물가 인상이 지금 많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장 끝나고 나온 것 중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플러스 25%. 와, 대단하네요. 2025년도 4분기 실적인데 1.06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그리고 손실이 553.7 밀리언 달러였는데 92.3 밀리언 달러로 손실이 대폭 줄은 상태가 같고 그다음에 역시 0.37 손실이네요. 그리고 조정을 해주면 1.03인데 8% 증가했다. 지금 요 매출은 지금 늘었는데 요 순이익단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됐네요. 그냥 단순합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네, 실적이 이렇게 나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주로 구독 서비스로 지금 구독을 하는 거죠. 439.76이 평균 컨센서스인데 14.90%만 오르면 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트롱바이 의견이 나왔네요. 19바이의 3홀드 강력 매수 의견입니다. 자, 월봉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지금 강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매출은 좋게 나왔는데 순이익단에 문제가 발생됐고 가이던스를 지금 뭐 조금 낮게 잡았다고 해서 일단 그날 실적 발표할 때 장중에 8%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월봉인데 월봉으로 보면은 요 정도예요. 지금 급격하게 올라와갖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지난달에 뚫었습니다. 물론 종가로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지 못했지만 2월 중에 지금 완전히 치솟아가지고 뚫어놓은 다음에 약간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난달에 가파른 어떤 이 오르락 내리락을 조금 식히는 이런 과정인데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죠. 지금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 꼬꾸라진 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지금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는 굉장히 주가가 좋은 모습이고요. 이번 달을 지나서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종가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도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일간으로는 좋지 않았지, 일리로 좋지 않았지만 월간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금 의회에서 연설이 또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는데 처음에 첫 마디가 아메리칸 이즈 백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관중들의 박수를 막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죠? 근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그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아메리칸 이즈 백. 고로 세계는 아메리카의 머니백이다.
어제 실시간으로 진행됐던 미국의 상하원 의회 연설 중간중간 나왔던 코멘트들 덕분에 국내 증시는 나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한 성공했던 어제 증시 상황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간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관세 일부를 놓고 경감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어제 코스피는 1%, 그리고 코스닥은 1.2%대 지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양시장에서 외인과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 흐름은 엇갈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저점에 대한 매수 심리가 계속해서 작용이 됐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 외 미국에서 나왔던 일부 산업과 관련된 코멘트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덕분에 이 산업단 위주로 섹터별로의 서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들였던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조선 관련주들을 담아가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외국인 쪽에서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 위주로 다시 한번 매수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또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전날 엔비디아가 급락 흐름을 이어가다가 반등에 성공해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되자 원익홀딩스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휴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적인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날장에서도 15%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지속적인 상승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조선 쪽의 업종들도 52주 신고가 돌파의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을 업황별로 조금 나눠서 이 추세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도 이 중국과 미국 안에서의 이벤트들을 나름 잘 소화하면서 견뎌냈던 국내 증시인데 일부 업종들 안으로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이 대거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전날장에서도 이미 움직임이 나왔었던 가스관 관련 종목들은 이날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무려 3종목이나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의 LNG 가스 사업관을 놓고 한국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 관련주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선업을 계속해서 부활시키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이 미국에서 조선업 전담 사무국을 신설하겠다라는 내용도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 쪽의 관련주들도 이날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일단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 협정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도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종전에 관련된 기대감과 함께 재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동기어도 11%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도 이날장에서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양자컴퓨터 관련주들도 주가 변동성이 나왔죠. 중국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보다 1,000조 배나 빠른 양자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쭈충즈 3호인데 이 중요한 시장 안에서는 이정표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관련주들 안에서 ICT 케어는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외에도 방산 쪽이나 건설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특히 조선과 방산은 어제 있었던 상하원 의원회에서 열렸던 발언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수혜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도 방산 관련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이 수혜 확산이 이 동아시아 지역의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이 임상 3상에서 효과 입증이 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변동성이 쏠렸고요. 오는 3월 10일에 임상 결과를 본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이벤트에 앞서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오늘 장중에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어제 두 종목이나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어제 이 국회 과방위에서 퓨리오사 AI 매각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 퓨리오사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NPU를 돌릴 소프트웨어 상용화에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현재 이 기술적인 상황을 공유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TSMC든 아니면 메타든 해외 대기업들이 퓨리오사를 인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터배터리가 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된
전과 동시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죠. 앞으로 3일 동안 이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소식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기업의 참가가 있었고요. 또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 업계 리더들의 이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장 같은 경우는 1분기나 상반기가 2차 전지 업계 안에서는 저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삼성 SDI 쪽에서는 이 캐즘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 SDI의 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1분기에 저점을 다지고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전해질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들과 일정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또 미국에서 나온 소식들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를 놓고 관세를 한 달 유예시켜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공장들도 해당 국가들의 위치가 되어 있는 만큼 현대나 기아 쪽에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고요. 해당 소식에 간밤 미국의 대표 자동차 업종들의 주가가 7% 가까이 급등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 베이지북이 간밤 공개가 됐는데 이 관세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를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베이지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당 부분이 확인됐다라는 것은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소식도 추가적인 코멘트가 나왔죠. 지금 무기에 이어서 이제 정보 지원까지도 미국 측에서는 중단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이 종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 이벤트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런 가운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역대급 부양책과 함께 유럽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안에서는 인프라 관련주들이나 방산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간밤 다시 한번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영향권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적용될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ISM 서비스 PMI와 베이지북까지 오늘 간밤 새벽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중요한 건 금요일에 있을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간밤 확인했던 이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만큼 이번 주에 남아있는 데이터들까지 꼼꼼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이어서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간의 이 하락을 딛고 동반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이 엇갈린 경제 지표보다는 이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가의 상승을 끌어올리는 데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먼저 ADP 2월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이 고용이 7만 7천 명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 7월 이후에 또 최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건데요. 예상치를 밑돌기도 한 데다가 또 전월 대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 고용이 둔화되고 있음을 또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CNBC에서는 이러한 수치가 관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또 이 무역과 운송, 유틸리티 관련해서는 또 일자리가 3만 3천 개 감소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음을 시사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2월 ISM 서비스업 PMI는 53.2를 기록을 했고요. 또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1을 기록하면서 모두 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업이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점도 오늘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캐나다와 이 멕시코의 관세 갈등이 일부 봉합될 것이라는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캐나다와 이 멕시코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또 한 달간 유예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나면서 이러한 기대감들이 실려났고요. 하지만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은 또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연준이 베이지북을 공개를 했는데요. 1월 중순 이후에 이 경제 활동은 소폭 상승했다. 그리고 물가는 대부분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어서 좀 낙관적으로 좀 경제를 전망하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다시 한번 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관세에 대한 기대감과 또 우려감이 같이 공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관세가 전일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된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빅테크들은 이렇게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1분기 GDP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4.2%까지 다시 오르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이 투자은행 UBS에서 이 구리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5%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오펙 플러스의 이 증산 정책에 의해서 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날장에서는 또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이 증시의 분위기, 섹터별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섹터별 흐름 살펴보신다면은 이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유가가 또 6개월 만에 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 에너지 섹터들은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은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4분기 실적 발표를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또 계속해서 이 시장 예상치를 평균적으로 0.7%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꺼내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을 또 자동화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를 구축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전해졌던 빅테크 소식들도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빅테크 소식들, 여기까지 섹터별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빅테크 소식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웨이브가 또 웨이트앤바이어스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엔비디아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AI 서버 업체인 폭스콘이 또 올해 첫 2달간 매출이 25%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AI 컴퓨팅 수요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오늘 엔비디아는 1%가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코파일럿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오픈 AI와 협력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영국 반독점 규제 기관이 이를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은 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그러한 점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자
시장에서 3%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테슬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이 첫 쇼룸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무려 5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인도 전기차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늘 2%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반면에 계속해서 중국에 이어서 2월 달에 이 독일 판매량이 76%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판매량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테슬라는 한 달간 27% 하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전해졌던 특징주 이슈들도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먼저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한 달 유예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5%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포드뿐만 아니라 GM과 스텔라틴스 역시 이렇게 자동차 대표주들 모두 다 동반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이어에서 이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이 언더퍼폼에서 이 시장 평균 수익률에 해당하는 마켓 퍼폼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6%가 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투자은행에서 이 투자 의견을 상향한 원인으로는 2025년 매출 성장률이 31%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분석 역시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이어서 이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4분기 실적은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비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도 이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급락한 모습인데요. 이 가이던스는 이 마진의 압박이 계속해서 더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속에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리바바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양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중국의 리창 총리가 양자 컴퓨팅이나 AI 그리고 6G 같은 이러한 산업에 투자를 지속하겠다, 지원을 지속하겠다라는 발언을 더불어서 또 이 경제 성장 목표를 계속해서 5%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살아났고요. 알리바바는 6% 넘는 상승세를 그려간 가운데 또 이 텐센트와 같은 그러한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가 이 칩스법을 폐지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이 칩스법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오늘 2%가 넘는 하락세를 그려갔고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 법원에서 이 화이자 등에 대해서 그동안 이 모더나의 mRNA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놓으면서 모더나의 이 손해배상을 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 모더나의 CEO가 이 주식을 10만 주 이상 매수했다라는 소식도 더해지면서 모더나의 이 주가 상승에 촉매제로 작용을 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가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투자 인사이트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잘 쉬었습니까?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예, 오늘 톱 기사는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상호 관세 부과 선전포고. 네. 어제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했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좀 열띠였고요. 아마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원래 90분 예정됐던 게 더 길어졌죠. 이제 그만큼 할 얘기도 많았고 뭔가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좀 가득 차 있었던 어제 연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굉장히 긴 시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재반복되기도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와 관련된 것만 이제 좀 더 요약을 해 보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콕 집어서 언급했던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관세 얘기입니다. 한국의 관세, 한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매기는 관세가 우리가 한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 4배야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법을 폐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달라. 이 세 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사실상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우리 정부에 우리한테 내놓은 한국에 내놓은 일종의 청구서다 이렇게 치환을 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이제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 뭐 유럽 연합,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등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작년에 당선되고 난 직후에 이제 조선업 도와달라 얘기한 이후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또 특별하게 이렇게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한 적은 좀 드물었죠. 거의 제 기억으로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이제 어제 이제 상하원 이제 합동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관세 문제는 4배 많다고 그러는데 이 4배에 전혀 형성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술, 특유의 압박술 중에 하나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호 관세 부분만큼은 우리가 미국하고의 이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뭐 상호로 매길 만한 관세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이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가 13% 정도 되는데요. 이건 낮지 않은 편이죠. 물론 뭐 다른데 뭐 인도가 미국 자동차에 매기는 100% 관세에 비하면 뭐 현저하게 낮긴 합니다만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관세가 실효세율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0.79% 정도 이게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걸 모르냐? 알죠. 알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내놓으라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나 트럼프야.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너네 우리한테 뭐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세 얘기를 할 때 이면으로 너네들이 우리가 너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 내놓을 준비해. 이렇게 저는 일종의 앞서 뭐 잠깐 얘기 나왔으면 선전포고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반도체법이죠. 칩스법을 폐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법 관련돼서는 이미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이제 이를테면 뭐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우리나라 국회 그 구성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로 하원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법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전자만 예로 놓고 본다면 이제 텍사스에 공장을 좀 짓고 있지 않습니까? 테일러시에.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대부분 다 공화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들 공화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과반수를 넘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법 폐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역시 트럼프 정부가 모를 리는 없는 거고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걸로 봐야 되겠고 보조금이 줄어들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원래 삼성전자가 7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기로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 한 60억 달러 정도 보조금을 이제 받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조금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보조금 규모로도 이거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보조금이 좀 더 줄어들 여지는 더 있다. 이거는 충분히 있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의 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업계는 특히 이제 조금 이제 미온적인 입장들을 좀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엑소모빌 같은 데도 손 떼고 나간 데인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마진을 남길 수가 있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글쎄요, 기업들이 뭐 원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압박을 감안할 경우 지금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겠다라고 출자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지못해라도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됩니다. 다만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관 업체들 주가가 폭등했던 거 이런 부분들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제 중국 양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어제 이제 두 번째로 월요일 날 정협,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전인대가 개막을 했고 예상대로 올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가 됐습니다. 성장률 5% 안팎, 물가 2%, 그다음에 과학기술에 78조 원 투자하겠다. 이제 이 내용이 좀 핵심 내용들이 좀 되는 거고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소비라는 표현을 31번, 과학이라는 단어를 12번을 외칠 정도로 올해 내수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뭐 요즘 여러 차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4%로 작년보다 1%포인트 올리기로 했고 그다음에 초장기 특별국채를 전년 대비 2조 9천억 위안 더 발행을 해서 11조 8,700억 위안을 발행을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해석을 하면 바꾸면 2,377조 원이 됩니다. 우리 예산 3년치 예산이 넘는 그런 규모가 되겠고요. 이런 재정 지출뿐만이 아니라 통화 정책도 뒷받침을 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지원을 앞서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대비 10% 늘려서 3,891억 위안 우리 돈 78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일자리도 좀 이렇게 만들게내겠다 얘기를 한 건데요.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상하이 종합지수 0.5%, 항생지수 2.8%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올해 경기 부양을 하겠다.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할 걸 뻔하니 또 실제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으니 결국은 올해 중국은 내수를 먹고 살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내용은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 오늘 증권면 톱기사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돼서 이전 철회. 이거는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됐다가 좀 코스피 200에서 탈락된 금양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전 철회는 이제 에코프로 BM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고 업황도 뭐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나아지는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1월, 2월에 유럽과 미국에서 늘어난 거는 맞는데 전년 대비 늘어나는 건 맞는데 또 유럽에서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좀 부과하기로 했던 이 이산화탄소 배출 그 15% 강화 이거를 3년 뒤로 유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캐즘이 조금 더 뒤로 더 미뤄질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2차 전지 업계에는 부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은 금양 다 주가가 2022년, 2023년 초죠. 그때 고점 대비해서 80에서 90%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양 주가가 좀 보이죠? 금양 주가가 이게 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7,000원대까지 거의 이제 90% 가까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2025 그 인터배터리 행사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셀 업체,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 CEO들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이 셀 업체 3사 CEO들이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올해 상반기 저점 지나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반등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CEO가 나와서 한 얘기는 우리 에코프로비엠은 올 상반기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이니까 이건 사실 믿어야 되는 부분이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올해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좀 여러 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선호도가 높은 LFP 관련주 쪽으로 주목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배터리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LFP 배터리는 사실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를 넘어서는 고기술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얼마나 빨리 나와주느냐 이 부분이 결국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터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인터배터리 행사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이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 결산 배당금으로 17억 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왔죠.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6일 상장한 직후에 주가가 5만 원대까지 갔다. 최고가 6만 4,5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게 2월 초에 지난달 초에 2만 9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1.5% 올라서 2만 9,850원, 3만 원 아직도 좀 가지를 못하고 있죠. 공모가가 3만 4천 원이었으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10%가 넘게 지금 현재 아직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이게 참 시가총액도 8천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절반 이하로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결국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백종원 대표는 당시 상장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뭐 내가 그동안 사고 친 게 뭐 있느냐,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고를 내가 치고 싶어서 꼭 친다라는 부분보다도 오너기 때문에 또 CEO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원하지 않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때문에 또 이렇게 시장에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 대표도 이제 그 부분까지는 미리 예상은 못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지난번에 그 백햄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다음에 여전히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특정 프랜차이즈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더본코리아의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백 대표가 또 어떻게 또 돌파할지 또 역시 주목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최성환 이러스아름 대표 모셨습니다. 올 들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최 대표 모시고 또 시장 얘기 좀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뉴욕에 갔다 오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네. 오늘 뭐 뉴욕 시장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 얘기도 얘기입니다만 요즘에 이제 또 뉴욕에서 또 MBA 하시고 하셨으니까 거기 네. 또 지인분들 또 동료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시장 관련해서 요즘에 그분들 혹시 어떤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신 게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한 이야기들은 없었고요. 그래요? 네, 오히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뭐 지금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한마디 때문에 주식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어제 그렇고 오늘 그렇고 진짜 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이제 좀 경계심, 뭐 우려감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좀 깔고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판단의 배경에는 네. 결국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야. 네. 이게 깔려 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흔들리는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기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가 매수의 기회다. 네. 그래서 뭐 큰 그런 우려감들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오히려. 기술주들이 너무 지금 뭐 그러니까요. 거품이 많이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말고도 또 다른 그런 기술주의 등장이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시장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감안했었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은 전제를 이제 좀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 것을 좀 우리 투자자들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다음에 뭐 주요 뭐 IB라든가 운용사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온 CEO들 얘기들이 좀 어쨌든 시장이 불안하니까 뭐 계속 그분들한테 언론들도 가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양반들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거시적의 얘기도 있고 하긴 한데 특히 이제 이 매그니피션스 그러니까 M7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통적으로 뭐랄까 이제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좀 비중을 줄인다고 그래야 되나요? 성장성이 이제 좀 그래도 그런 얘기들을 둔화된다는 하더라고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딥시크의 출현 이후에 뭐 그동안 독점해 왔었던 그런 반도체 그 수익성들이 과거 대비 좀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었던 그런 그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성장세가 떨어진다고 하면 뭐 주가의 그런 조정들이 좀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M7에 대한 비중은 조금 우리도 네. 좀 줄일 필요성은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줄인다기보다는 다른 성장세를 보이는 회사들이 이제 좀 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팔런티어 같은 그렇죠. 회사들이 예, 예.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역시 대표님 말씀도 그 기저에는 결국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M7 종목이 그동안에 뭐 굉장히 핫했지만 얘들이 조금 성장성이 둔화되더라도 그러니까 성장성이 죽는 게 아니라 둔화되더라도 또 새로운 애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올 거니 네.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요즘에 뭐 저희가 이제 이 미국 시장과 투자 관련돼서 얻는 정보 그 어떤 소스들이 비단 꼭 뭐 이런 제도권 방송만 있는 건 아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종목들 그다음에 또 성장성이 담보가 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결국은 이제 찾는 작업, 발굴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우리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자, 말씀 나왔으니까 트럼프 관세 얘기를 좀 해보죠. 기본적으로 대표님이 이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돼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대표님한테 여쭤보냐면 이를테면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죠. 어제 뉴욕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관세 리스크에 따른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 한 달 동안 또 멕시코랑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이거는 도대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정말 실질적인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협상술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방송이 있어서 저녁에 그 장이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미국 시장이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이제 잠에 네. 들었는데 뭐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아, 네. 뉴욕 시장도.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자고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봤더니 이제 많이 또 올라있고, 네, 네. 좀 올라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그 뭐 캐나다산과 멕시코산의 그런 그 자동차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하겠다라는 글쎄요. 그런 발표가 이제 좀 헤드라인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이 좀 반등세를 연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인가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예. 정책 발표도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예, 알고 7일 있거든요.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예, 뭐 이제 현지 시간으로 7일이면 우리 시간으로 뭐 네. 토요일 날 뭐 또 네. 금요일에 저녁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암호화폐 시장을 또 엄청나게 상승을 그렇죠.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발언들에 이제 좌우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이 내용인 것 같고요.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관세 정책을 되게 그 뭐 현란하게 이렇게 그 활용을 표현 하면서 좋네요. 현란하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협상의 그 주도자로 이제 또 예, 자리매김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젤렌스키 저도 그 생각이 딱 대통령하고 들었네요. 이런 그 회담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잖아요.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무슨 그냥 동네 마실 나왔다가 차 한잔 마시다가 서로 싸워서 나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또 바로 젤렌스키 이제 만세 했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미국의 흐름 쪽으로 네. 트럼프의 흐름 쪽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뭐 관세 정책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마약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협상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마약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마약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이슈들이 해소가 됐었을 때는 이 관세가 또 철회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뭐 여지를 남겨둔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뭐 이런 협상 테이블에 언제든지 이제 좀 협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관세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무슨 얘기가 네.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저거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서 괴롭힐 거야, 뭐 힘들게 할 거야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협상술의 하나다라는 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도 네. 되겠군요.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기업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그렇죠. 하는 그런 그 방침이긴 하지만 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게 물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최종 소비자들이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그런 접점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사업가다 보니까 뭐 잘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뭐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그 미국과 관련돼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근접해 있는 캐나다, 뭐 멕시코를 예. 대상으로 지금 관세 정책이 그렇죠.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동맹국과의 그런 어떤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딜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 시장에 주는 충격이 또 좀 클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관세가 25% 부과가 정말로 확정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간 우리 뭐 기아 자동차 같은 기아 같은 이런 회사들은 네. 당연히 좀 충격이 있을 테니까요. 사실 관세 얘기를 하면서 미국 얘기를 좀 들어가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지수가 최근에 10% 정도 빠지는 것처럼 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으니까요.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오늘 어제 이제 상하 의원 합동연설에서 반도체법 폐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 이런 등등 얘기를 해보면 이 반도체 쪽을 도대체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보고 접근해야 될지 네. 심지어 어제도 보면 삼성전자는 뭐 조금 그랬는데 또 하이닉스는 또 많이 올랐고 1% 하이닉스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좀 서로 엇갈리고 네. 굉장히 투자자분들께서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이 판단이 되게 굉장히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 시장은 가장 이제 충격적이었었던 이슈가 그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맞습니다. 모델이 AI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아주 이렇게 그 저렴한 그 사양의 그 GPU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 AI 기술에 뛰어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시장에 보여주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중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던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뭐 그런 수익성들을 해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슈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에는 단기적인 그런 그 조정의 빌미를 줄 수가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딥시크 같은 그런 AI 기술들이 또 이제 계속적으로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그러겠죠.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올해 뭐 78조 원 투자한다는데 또 네. 나오겠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I 쪽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는 네이버나 뭐 삼성이나 이런 예. 뭐 KT나 이런 쪽 말고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뭐 투자할 그 투자 금액을 많이 이제 축소를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막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는 못하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 네. 뭐 너무 이제 진입 장벽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네. 그랬는데 이제 딥시크라는 모델을 보고서 여러 이제 대기업들이 AI 쪽에 투자를 해도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거 해볼만 네, 하겠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AI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그런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장기적으로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수익성들을 좀 해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뭐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좀 기회로 좀 네.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특히 이제 삼성전자 그래서 이제 좀 혜택을 너무 이제 SK하이닉스에 좀 눌려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오히려 혜택을 좀 볼 수 있겠다. 사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점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 배터리 행사가 네. 어제 개막이 됐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도 대표님 생각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가 우리가 이제 그 주안점을 두고서 좀 봐야 되는 이슈들이 이제 신기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런 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관련 회사들은 어딘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예, 되고, 맞는 그리고 말씀입니다. 국내외에 있는 그런 그 반도체 배터리, 그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어떤 또 파트너십을 맺고서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해 나갈지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언제쯤 이제 종료가 될 것인지 그렇죠. 하는 그 세 가지 이슈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그 일시적인 수요 정체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렇죠. 하는 이슈들이 많이 있고,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2026년도에 이런 현상들이 좀 종료가 될 거다라는 예. 그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좀 신규 발주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년 정도에 다시 그 전기차 판매량들이 뭐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뭐 내년 중하반기 정도는 이제 수요가 다시 이제 좀 올라오는 그렇죠.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은 그거보다 좀 선행해서 또 움직일 당연히 거지 그렇게 않습니까?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말이라든지 뭐 내년 초 정도에는 분명히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대표님도 올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네. 전지는 그렇게 좀 보시는군요. 이제 상당히 이런 그 좀 장기간의 침체를 겪으면서 또 시장 재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재편들 가운데에서 또 그 수혜를 독점하는 뭐 수혜를 많이 이제 입는 그런 회사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그리고 올해를 어떻게 기존의 수주량을 가지고서 버틸 수 있는지 네. 그런 체력들을 좀 시험해 보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원래 이제 새벽 오기 전에 그 직전이 제일 어두운 거잖아요. 네. 지금 2차 전지가 딱 그런 상황이면은 참 다행이겠다. 왜냐하면 이게 더 간다 그러면 참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치실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저도 좀 가져봅니다. 네. 바이오 얘기도 좀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가 올해 뭔가 하여간 올해가 좀 굉장히 또 바이오가 중요한 해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네. 괜찮을까? 이게 네.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좀 뭔가 기대치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조금 또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 맞습니다. 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이제 핫한 기업이 보로노이라는 기업인데,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이제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고 올해 들어서 거의 한 4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올 3월에는 그 HLB에서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그 미국 FDA 승인을 또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키트루다 SC 제형과 관련된 그런 그 3상 그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올해 그 3월 달에 상당히 이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는 바이오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벤트가 딱 실행이 되기 직전까지 주가가 좀 올랐다가 또 이런 그 발표가 있은 후에는 뭐 이제 많은 그런 출애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네. 여태까지 보여줘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벤트를 전후해서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3월 31일서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맞아요. 시작이 네. 되죠. 전면 네.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공매도 시작에 그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또 이런 기술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좀 그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금리 하락기에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금 네. 조달 같은 것들이 맞습니다. 좀 뭐 수월해지게 되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그 4월 달서부터 슬로우한 시장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4월부터는. 네, 바이오 시장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좀 미리 좀 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상황을 짚어보면서 지금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오는 4월부터 조금 신경을 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잘 투자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서치 RM에서 좀 요즘 관심 있게 보시는 네. 그런 어떤 유망주, 3월 유망주 있다면 좀 오늘 하나 오신 김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AI 관련된 그 시장을 상당히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AI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결국은. 네. 그런 시장이 분명히 이제 나올 것이고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도래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죠. 기존의 그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챗 GPT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이제 좀 폐쇄적인 그런 그 모델로 개발이 된 반면에 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오픈형 모델로 개발이 돼서 맞습니다.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작동하기 수월한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들의 그런 그 AI 도입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대기업들이 AI를 도입했었을 때 도대체 어떤 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보면 그 대기업들마다 SI 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DX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효성 같은 경우에는 효성 ITX 예.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INC 예.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롯데 이노베이트 같은 이런 그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뭐 살펴봐야 될 과거 이제 그 추세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를 상당히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서 포스코 DX라는 원래는 SI 업체가 상당한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주가가 뭐 2015년도 정도에 10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었을 때는 이런 어떤 대기업들이 SI 그런 업체들을 기반으로 해서 AI가 도입되었을 때 분명히 이제 좋은 회사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보면 그룹 전반의 AI를 이제 그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SI 업체들이 SI 업체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그러겠죠.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드릴 기업이 이제 그 신세계 INC라는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영진 회장이 그 스마트 리테일 쪽에 상당한 드라이브를 네네네. 지금 걸고 있고 네. 그런 투자들도 어떤 그런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신세계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면 INC에서 그 일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의 AI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했었을 때 뭐 신세계 INC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예,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그 지마켓이 또 알리와 협업을 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알리바바와. 네. 예. 그래서 알리 쪽과 이런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그런 그 맞춤형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그런 어떤 그 통합 작업들을 이제 또 신세계 INC에서 담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혜도 기존에는 이제 그 그룹사 차원의 전반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런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마트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또 이마트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또 주가적인 그런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물건을 먼저 오더를 받아서 하는 게 있을 텐데 네. 그 회사가 커지면 당연히 자기네들 내부에
외부의 오다도 좀 늘어날 거고 네. 분명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잘 성과가 좋으면 딴 데서도 우리도 좀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신세계 INC 이게 AI 관련돼서 좀 주목을 좀 받을 만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신세계 그룹에 또 소속이 되어 있는 것도 좀 이마트 그룹 소속되어 있는 것도 좀 그렇고요. 네. 네, 오늘 최성환 리서치 하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얘기도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욕 시장이 또 간만에 또 사흘 날 반등을 했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결국 협상용이겠구나라는 식의 인식이 조금 더 같다라는 부분이 더 의미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반등을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마켓의 일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